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여묵이라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늘을 만드는 침장으로 마을에서도 인적 드문 곳에 집을 짓고 살며 매일같이 바늘만 만들며 살았지요. 조용하던 그의 인생은 쓰레기를 태우던 어느 날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뛰쳐나와 보니 아니 글쎄 웬 여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옷에 반절이 홀랑 타버린 채 바닥을 굴러다니는 여자의 여묵의 눈은 휘둥그레졌지요. 그녀는 소월이라는 청계의 선녀였습니다. 선녀 중 가장 호기심 많고 명랑했던지라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녔지요. 워낙 망아지 같은 품행에 다른 선녀들은 머리를 짚어댔지만 사랑스럽게 웃는 그녀에게 차마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되는지라 다 좋으니 지상계에는 내려가지 말라며 당부했지요. 하지만 소월은 잔소리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상계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요. 이후 소월은 매일같이 지상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청계보다 더 다양한 것들이 사는 그곳은 소월에겐 너무나 재밌는 곳이었지요. 여느 때처럼 지상계를 살펴보던 소월의 눈에 웬 연기가 보였습니다. 매캐한 회색 연기가 심상치 않았던 소월은 상제 몰래 지상계로 내려갔지요. 순식간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곳으로 내려간 소월은 연기의 정체를 보고 맥이 빠졌습니다. 재밌는 광경을 생각하고 내려왔건만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실망한 소월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볍던 몸이 무거워지더니 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푹신한 흙바닥에 떨어져 다치진 않았지만 아이고 이걸 어째요? 날개옷은 이미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탄 것인지 옷보단 거적에 가까워져 탄식이 절로 났지요. 날개옷은 청계와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한 옷이라 조심히 다뤄야 했죠. 그런데 그걸 태워 먹었으니 난감하지 않겠어요? 몰래 내려온 탓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월은 옷을 고칠 줄도 몰랐습니다. 선녀로 살아오면서 제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죠. 이 옷도 침선 선녀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지상에 눌러앉게 되다니. 망했어. 그때 소월을 지켜보고 있던 여묵이 다가왔습니다. 니시여? 굵직한 목소리에 소월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대답도 못하고 있자 여묵이 다시 물었습니다. 말 못하오? 말할 줄 압니다. 하면 왜 얘기를 안 하시오? 사람 답답하게. 여기 왜 있는 거요? 언제 남의 집에 들어온 겁니까? 그것까지 왜 말해야 합니까? 도둑이면 관아에 데려가려고 하지. 관아? 그게 뭐지? 소월은 관아가 무엇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표정이 험상궂은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날개옷이 망가졌는데요. 저기 말 좀 물읍시다. 혹시 옷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질문이 그러오? 당연히 바늘과 실이 필요하지. 당신 옷을 보아하니 덧댈 만한 천도 하나 필요할 것 같구려. 바늘과 실이라니. 소월이 단 한 번도 쥐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다닐 만한 물건도 아니었기에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지요. 난감해하는 소월의 여묵이 슬쩍 물어왔습니다. 필요하오? 네,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 예? 돈 말이오. 실은 빌려줄 수 있지만 바늘은 내 몫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만들어야 하지. 무슨 소립니까? 난 침장이요. 바늘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가지고 있는 바늘은 다 파는 것이요. 해서 바늘이 필요하다면 내게 주문을 해야 할 거요.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요? 아무리 침장이라 한들 자기 바늘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니요. 소월이 경악해도 정작 그는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불만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말해보쇼. 하지만 지금 당신 꼴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요. 내 꼴이면 어때서요? 흙바닥에 굴렀는데 멀쩡할 것 같소? 일단 일어나시구려.
여묵의 말에 소월은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꼴이 아무리 봐도 정숙한 여인네는 아니었지요. 여묵은 속으로 혀를 쯧쯧하며 걱정했습니다. 어디서 사고나 안 치면 좋으련만. 아니나 다를까 소월은 돈을 구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돈을 구해오겠노라 하고 나갔던 그녀는 잡초만 잔뜩 뽑아왔습니다. 그것을 갖다 팔겠다는 소월에 여묵은 돌아버릴 것 같았지요. 잡초 사먹는 놈은 이 마을은 물론 이 나라에 한 명도 없어다. 팔려면 잡초가 아니라 멀쩡한 물건이 낫지. 바늘이나 홈이나 낙 같은 거 말이오. 팔 것이 사방천지인데 어쩜 팔지 못하는 것만 쏙쏙 골라다 팔려는 것이오? 여묵의 타박에 소월이 입을 삐죽였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 번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묵은 사색이 된 채 대장간을 마구 뒤졌습니다. 어제 썼던 도구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소월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고 두야? 소름이 쫙 끼친 여묵은 허겁지겁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여묵의 예상대로 소월은 여묵의 물건을 가져다 팔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 세상에 다른 물건들도 한가득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나가던 광진이 여묵의 물건을 알아본 탓에 소월을 도둑으로 알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놀란 여묵은 냉큼 둘 사이로 끼어들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것 참 돌아버릴 지경이네요. 존재하는지도 모를 팔촌의 사돈처녀의 누이라고 하며 머리가 살짝 획가닥했으니 이해해달라 부탁했지요. 진땀을 뻘뻘 흘리며 사정사정하는 여묵에 광진은 소월을 불쌍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훔친 물건들은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보상까지 해주고 오니 이미 하루가 다 지난 상태였어요. 겨우 집에 돌아온 여묵은 소월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 사고 친 것까지 전부 쳐서 바늘값 받을 테니 허튼 짓 하지 말고 내 집에서 살림이나 하셔. 지은 죄가 있는지라 소월은 여묵의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느질도 해본 적 없는 선녀가 살림살이라고 해봤겠어요? 당연히 하루하루가 사건 사고로 가득했지요. 천만다행인 것은 소월이 세상 만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연물의 목소리를 잘 들었지요. 장작이며 부싯돌, 장짐은 심지어 해먹을 쌀알까지 전부 자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방법에 맞춰 열심히 일했지요. 눈치도 적응력도 빠른 소월은 하루가 다르게 능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빚은 많았고 살림해 주는 것만으론 다 채울 수 없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소월은 옷장 구석에 박혀있는 제 날개옷을 떠올리며 쓰린 속을 부여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묵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수라는 여묵의 친구로 이 인근에서 나무를 해다가 먹고 사는 나무꾼이었지요. 오수는 소월을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 소월을 훔쳐보았지요. 아니 그러더니 날이 갈수록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훌쩍 돌아가곤 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찾아온 오수는 소월이 내온 숭늉 한 그릇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요새 땔감에 쓸만한 나무가 도통 안 보여 걱정이네. 이 마을에서 나무꾼은 나 포함해도 서너 분인데 베면 얼마나 벤다고 쓸 나무가 이리도 안 보이는지 몰라. 뭐 내가 나무지기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더 그럴지도 모르지. 아직 나무가 마를 때가 아니라서 그런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소월은 생각했지요. 땔감용으로 적당한 나무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나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건만. 아니, 잠깐만. 문득 소월의 머리에 번개가 번쩍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월은 또다시 온 오수를 보곤 소쿠리와 낫을 들고 따라붙었지요. 산에 나무를 캐러 갈 생각인데 같이 가자면서요. 그리고선 오수를 따라 산을 오르며 나무를 캐는 척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중 어떤 나무가 땔감에 가장 좋니? 말라가는 녀석들이나 제일 빨리 마르는 녀석은 누구야? 그러자 수많은 나무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그중 괜찮은 녀석을 골라 천연덕스럽게 오수에게 가르쳐 주었죠. 저 나무 땔감용으로 제법 좋아 보이네요. 오수는 소월이 고르는 나무를 족족 잘라내었습니다. 잘라내면서도 긴가민가했는데 놀랍게도 소월이 고른 나무만 호평이었어요. 나무를 사간 사람들 모두가 더 구해다 달라며 난리였지요. 신이 난 오수는 열심히 나무를 베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궁색하던 살림은 얼마 안 가 제법 괜찮아졌지요. 모두 소월 덕이었습니다. 그게 고마웠던지 어느 날 오수가 소월에게 돈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법 묵직한 무게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아씨 겁니다. 아씨가 골라준 나무가 아주 불티나게 팔려서 돈을 왕창 벌었거든요. 아씨 덕이니 당연히 나누어야지요. 오수의 넉넉한 인심에 소월은 방긋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묵의 빚을 갚고도 실과 메꿀천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냉큼 돈을 받아든 소월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빚은 청산되었겠지요? 당장 날 위한 바늘 한 쌈을 만들어주세요. 기세등등한 소월에 여묵은 돈을 받아들고도 영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었지요. 얼마 후 여묵은 소월의 손에 꼭 맞는 바늘 한 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다 명주실 한 타래와 날개옷에 딱 맞는 아름다운 천까지 모두 구해 주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나 요리는 이제 제법 할 수 있었지만 바느질만큼은 여전히 못했거든요. 소월이 훔쳐갈까봐 바늘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한 결과였지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볼까 해도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연습을 해야 하나 싶어 밤낮 없이 바늘을 붙잡고 있어 봤지만 제 손가락과 애꿎은 천에 구멍만 숭숭 날 뿐 솜씨는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에고 불쌍한 소월이.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여묵의 집을 찾아왔어요. 한혜라는 삭바느질로 먹고 사는 친모였지요. 솜씨가 좋은지 다른 마을에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워낙 일감이 많은지라 한혜가 쓰던 바늘은 금방금방 망가졌습니다. 이제까진 어찌어찌 잘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던지 튼튼한 바늘을 만들어주는 여묵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러나 여묵은 한혜에게 영 무뚝뚝하게 굴었어요. 퉁명스럽게 단답으로만 말했지요. 그러니 굳이 먼 길까지 찾아온 한혜의 기분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여묵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한혜는 제법 곱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사람 대하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여묵으로선 젊은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것이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지요. 너무 긴장해서 뻣뻣하게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대장간에 쌓여있던 장작과 흙더미가 소월에게 얘기해 준 것이었죠. 공같이 생겼으면서 귀여운 구석도 있네. 그렇지만 계속 저러다간 귀중한 손님 하나 놓칠 것 같은데. 소월은 마을 최고의 바느질 솜씨를 가진 한혜를 친구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저 둔하고 미련한 남자가 다 말아먹으려고 하니 어쩔 수 있나요? 자기가 직접 나서야죠. 소월은 마을에 나갈 때마다 한혜를 찾아가 말을 붙이곤 했습니다. 둔에 빠진 여묵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살살 달래었지요. 소월의 노력 덕인지 꿍에 있던 한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소월이 해주는 얘기를 못 믿어하면서도 깔깔 웃어댔지요. 그러다 제 눈으로 여묵이 부끄러워하는 걸 봤을 때는 웃음을 참느라 아주 곤욕을 치를 정도였습니다. 까칠하게 대하는 여묵에게 한 방 먹여주기도 했지요. 생각지 못한 반격에 진땀 흘리는 여묵을 보는 것이 어찌나 즐겁던지 한혜는 소월에게 감사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새 바늘을 받던 날 한혜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 꼭 보답해주고 싶어. 혹시 바느질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니? 뭐든 말해. 다른 건 몰라도 바느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잖아.
옳다구나 싶었던 소월은 거절하지 않고 냉큼 날개옷을 꺼냈습니다. 지저분하게 타버린 부분을 고치고 싶은데 자기는 도저히 못 고치겠다며 투덜댔지요. 한해는 사흘만 기다리라며 자신만만하게 옷을 챙겨들고 떠났답니다. 그로부터 딱 사흘 후 한해는 소월의 날개옷을 말끔히 고쳐왔습니다. 천색만 조금 다를 뿐 새로 이어 붙였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아주 깔끔하고 자연스러웠지요.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이게 몇 달 만이람. 기쁨의 눈물까지 글썽이던 소월은 이내 시무룩해졌습니다. 홀로 남을 여묵이 걱정된 것이죠. 어라, 참 이상하죠? 여묵이 저를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전에 없이 울적해진 소월은 그날 밤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간들이 속상할 때마다 술을 마신다는 게 떠올라 해본 것이었죠. 하지만 소월은 여태껏 술을 마셔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이 망아지 같은 선녀가 술을 숭늉처럼 벌컥벌컥 들이켜버린 거예요. 거나하게 취해서 해롱대던 소월은 마루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또 마시려고 허우적대다가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떨어지는 소월을 여묵이 냉큼 받아내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소? 술은 왜 또 이리 많이 마셔서는? 뭐, 너만 마실 줄 알아? 기겁하는 여묵과 달리 소월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렸지요. 여묵이 술병을 뺏으려 해도 고집 센 소월은 놓지 않았습니다. 술병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아있던 술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소월이의 저고리가 홀딱 젖어버렸지요. 축축해진 저고리를 훌렁벗자 여묵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리는 것이에요. 어지러운 와중에도 그의 행동이 눈에 들어온 소월이 실실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설마 부끄러운 것이야? 여묵은 대답도 못하고 귀만 시뻘개졌습니다. 가만 보니 바지가 풍풍하게 부푼 것이 소월은 과감하게 한 손 가득 움켜쥐었어요. 여묵의 몸이 튀어올라도 장난감 가지고 놀듯 주물거릴 뿐이었답니다. 손 안에서 몸집을 키워가는 것에 소월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품지도 않는 이 미련곰탱이가 어디까지 버틸지 궁금했지요. 부들부들 떨며 밭은 숨만 겨우 내뱉는 그의 소월의 자존심이 살짝 꺾이려 했습니다. 에이, 재미없기는. 만날 남줄 바늘 만드느라 제 바늘은 쓰지도 않네. 끌 곳도 있는데 안 쓸 거면 그냥 잘라다 남 줘버리지 그래? 꿋꿋이 버티는 게 못마땅한 나머지 소월은 있는 대로 성질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덩치만 산만하고 자신감은 바늘보다 작아서 김이 팍셌지요. 하지만 이내 소월의 치맛자락이 아래로 확 끌어내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에 소월의 몸이 크게 휘청이더니 여묵의 품으로 포옥 안겼지요. 그득그득 달아올라 있던 여묵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여자야. 당신 죽을까 봐 참는 거 아니야. 죽을지 안 죽을지 해봐야 아는 거지. 앙큼한 소월의 말에 여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루 위에 들어놓은 소월은 밤하늘에 총총 뜬 별을 보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알딸딸하던 정신은 이제 여묵에게 꿰어 알딸딸해졌죠.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밤늦도록 마루에 누워 있었음에도 소월의 몸은 식을 줄을 몰랐답니다. 다음 날 깔끔한 이불 위에서 깨어난 소월은 일어나 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묵의 바늘은 바늘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낮게 봐도 대장간 쇠매 정도는 되었지요. 여묵의 것은 어젯밤 내내 소월을 두들겨댔습니다. 덕분에 온몸이 욱신거렸지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소월은 즐거웠습니다. 힘든 건 맞지만 그와 보낸 밤은 무척 만족스러웠지요. 그렇게 두들겨대면서도 여묵은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맨바닥에 눕히지도 않고 해가 중천이 되도록 깨우지도 않은 거겠죠. 여묵의 배려에 소월은 기분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청계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마저 싹 사라지고 여묵이 보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러 오는 오수였죠. 오수는 여묵에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오수 역시 여묵을 아꼈지만 제 짝사랑보다 아끼진 않았어요. 만약 소월과 여묵이 결혼한다면 상처받은 오수는 여묵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그럼 여묵은 하나뿐인 친구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아,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소월은 여묵에게 사랑과 우정 두 가지 모두를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문득 한 해가 떠올랐지요. 얌전하던 소월의 머리는 팽팽 굴러갔습니다. 며칠 후 소월은 한 해와 함께 숲속 폭포의 멱을 가물어 갔습니다. 시원한 물에 장난도 치며 즐겁게 놀았지요. 한창 멱을 감던 소월이 먼저 나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한 해의 치마를 집어들었지요. 얘, 한혜야. 이거 못 보던 치마인데 내 것이니? 응, 이번에 새로 만들었단다. 한번 입어봐도 돼? 넌 내 것 입어보렴. 어머, 그래도 돼? 내 것에 비해선 내 치마는 너무 초라한데. 괜찮지 그럼. 난 내 치마가 맘에 드는걸. 어머, 내 정신 좀 봐. 홈이 가져온 줄 알았는데 소쿠리에 없네. 한혜야, 나 금방 다녀올 테니 여기 있어. 그래, 다녀와. 소월은 허겁지겁 옷을 다 챙겨 입고 산 아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동안 한 해는 느긋하게 몸을 정리하고 나왔지요. 꽃분홍색의 비단같이 부드러운 소월의 치마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덕분에 한 해는 한껏 기분이 좋아졌지요. 치마만 덜렁 입고서 물에 비춰보고 있던 그때 뒤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한 해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려보니 에그머니나? 그곳에 나무하러 온 오수가 멍하니 서 있지 뭐예요. 오수는 한 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월의 치마를 입은 한 해가 마치 선녀같이 아름다워서 그대로 반해버렸지요. 이제껏 맘에 품었던 소월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내려온 소월은 호미는 찾지 않고 옷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죽지 않은 아궁이 속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지요. 한 해가 돌아오면 치마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게 소월의 계획이었습니다. 소월이 입은 치마는 날개옷이었어요. 입은 사람은 세상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게 했지요. 게다가 나무와 풀들이 알려준 덕에 폭포 쪽으로 오수가 지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수와 한 해를 이어주기 위해 일부러 그곳으로 멱을 가물어 간 것이었어요. 지금쯤이면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참 앙큼하기 짝이 없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여묵이 벼랑간 부직갱이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오? 옷이 타버리지 않소. 타고 있는 옷을 건져내려는 여묵에 소월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달궈진 부직갱이에 손을 대고 말았지요. 아, 뜨거. 튀어나온 비명에 정신이 번쩍 든 여묵은 재빨리 대장간을 나왔습니다. 찬물로 데인 곳을 식히고 치료해주는 동안 불타던 날개옷은 생각도 나지 않는 듯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소월을 살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태도에 소월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리 당황스러운 건지, 왜 옷을 태우는 것에 그리 놀랐는지 말이죠. 한참 우물쭈물하던 여묵은 갑자기 소월에게 넙죽 절을 하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 봤던 날부터 선녀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을 평범한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선녀님께서 당장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허나 어떻게 해서든 날개옷을 고쳐내시는 것을 보고 제가 오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녀님은 제가 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만큼이나 잡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천벌 받을 짓이죠. 오늘 날개옷을 꺼내시기에 이제 곧 가시려나 했던 것인데. 덜덜 떨며 털어놓는 말에선 미안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운 것 같았지요. 그러나 소월은 여묵에게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지요. 저도 여묵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갈 수가 없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선녀인 걸 들키면 더는 선녀로 살 수가 없어서요. 당신이 제가 선녀라고 말씀하셔서 전 더 이상 선녀가 아니랍니다. 다만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지상에서 지내야 하는데 여자 혼자서 지낼 수는 없는지라. 계속 당신과 같이 살아도 될까요? 이곳은 예전부터 당신의 집이었어요. 원하시는 만큼 머물다 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남은 생을 다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여묵의 고백에 소월은 기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지요. 소월은 선녀로서의 지루한 삶 대신 인간으로서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소월이 원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로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날개옷이 타는 바람에 인간계에 떨어진 것은 소월에겐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낸 덕에 사랑도 얻고 행복한 삶까지 얻어냈지요. 이처럼 삶엔 무조건 나쁘기만 한 일은 없습니다. 나쁜 일을 맞이해도 좋은 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